민트 오디오북. 동백 예상. 이보라. 치욕스레 사느니 나는 차라리 죽을래요. 뭐? 그녀의 돌발 외침에 놀라 내가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해sit 웃어 보였던가. 숲으로 들어서기 전까지 숱 많은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은 반질반질 윤을 내던 5월의 햇살은 간 곳 없었다. 그녀는 가볍게 다가와서 내 등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다. 내가 아니라 저 동백 말이에요. 꽃이 지고 있었다. 흡사 종 모양의 주먹만한 꽃이 찬서리에 잘 익은 감이 떨어지듯 그렇게 툭툭 떨어지고 있었다. 삶이 고단할 때 사람들은 저 동백의 낙화를 보러 들어온대요. 사는 게 아무리 허무하다고 한들 한꺼번에 죄다 떨구고 가는 저 동백만 할까 그리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한대요. 당신이 보기에도 그래요? 나는 저 꽃을 어린 시절부터 보며 자라 그런지 저 단단함이 참 좋아요. 짧을지 몰라도 화려하고 군더더기 없는 삶. 사람도 저리 살 수 있을까 몰라. 나는 그녀의 손을 끌어와서 잡고 크게 심호흡했다. 빽빽하게 동백이 자리 잡은 숲의 공기는 축축하고 달콤했다. 내년에 졸업하면 우리 합치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던가. 아니, 신음했던가. 이라고. 나에게 잡혔던 손을 살며시 빼내며 그녀는 먼 곳을 가리켰다. 피어 흐드러진 유채꽃과 힘차게 자라난 보리가 바람에 어우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놓쳤던 5월의 햇살이 바로 거기에서 노랗게 또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수미를 부른 것은 실수다. 나는 객실에 들어선 지 10여 분 만에 세 번째 토악질을 하고 있다. 눈가에 물이 번지고 뒷목덜미가 뻐근하지만 속의 것을 토해낼수록 오후 내내 꾸르륵거렸던 뱃속은 진정되고 있다. 변기에 물을 내리고 세면대 거울 앞에 엉거주춤 서서 내 꼴을 보니 후회가 육지기처럼 밀려든다. 이른 새벽에 수미를 부산에서 이곳 목포까지 오게 했던 것은 아무래도 잘못이었다.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수미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나는 여기 목포 왔습니다. 아침 먹고 강진으로 갈 건데 오시겠습니까? 수미는 잠깐 망설이는 듯했다. 그러나 이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죠. 가서 바다도 보고 회도 한 사람 먹으면 되겠네요. 그 대신 터미널까지 마중 나와 주셔야 해요. 저는 그쪽이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수미는 여행을 즐기는 편이라 했었다. 그러나 목포 쪽은 초행일 수도 있겠다. 부산에서 목포까지는 지도상으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지만 소요시간은 거기서 서울 가는 것보다 더 걸릴 거다. 역사적으로 왕래가 잦지 않았던 길이라서 그럴까. 도로 사정이나 교통편이 아주 엉망이다. 바다 구경과 회를 먹는 것 정도라면 부산에서는 일상일 텐데. 그러니까 수미는 어지러울 정도로 간이정거장마다 쉬어가는 시외버스 속에서 시달리면서도 나를 보러 이곳까지 와준다는 뜻이다. 고마운 일이었다. 나는 남천을 채근해서 일찌감치 수미를 마중 나갔다. 그리고 반바지에 샌들 차림으로 버스에서 내려서는 수미를 보자마자 반갑게 악수를 청했고
내가 점심을 아주 제대로 사지요, 했다. 우리는 해물탕에 빈대떡을 시켰고 반죽까지 곁들였다. 구역질을 삼키면서 침대에 걸터 앉자마자 나는 휴대폰의 번호판을 누른다. 5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남편에게로 연결된다. 녀석은 까마득한 대학 후배지만 아주 막역한 사이다. 녀석과 내겐 최루탄 가루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기억과 서클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시집을 만들었던 세월이 있다. 목포는 남천의 고향이고 2, 3년에 한 번쯤 녀석은 연락을 해온다. 그리고 늘 머리나 식혀요 형 하며 내게 동백의 기억이 짙은 이곳 강진까지 나를 유혹하며 동행한다. 그때마다 꽃이 져도 기억을 떨구지 못하는 것은 동백나무의 마술 같았다. 응, 나다. 아무래도 맥주는 2사람만 더 마셔야겠다. 나는 그냥 쉬어야겠어. 형, 정말 안 좋은 거야? 약을 좀 지어서 올라갈까? 남편이 진심으로 걱정하지만 나는 그 앞에 오독하니 앉아있을 수미가 더 걱정이다. 기껏 이곳까지 불러놓고 제대로 대접을 하기는커녕 제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해 쩔쩔매는 꼴만 보였으니 도무지 체면이 서지 않는다. 내가 유수미라는 여자를 처음 만난 것은 작년 봄의 일이었다. 작은 키에 어깨선이 고운 여자가 이 작은 출판사로 직접 찾아와서 원고 뭉치를 내밀었다. 그때 나는 때늦은 점심을 먹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다. 식당 구석에 남자 혼자 앉아서 허겁지겁 수저질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찾아온 여자는 나이 30을 넘겼을 것 같지만 결혼한 여자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부탁합니다. 제 시를 좀 봐주세요. 모스크바의 설경과 죽지 않으면 미칠 수밖에 없었던 베르테리의 사랑, 그리고 아우슈비츠의 고통까지 여자의 시는 대부분 낭만적이었고 다분히 관념적이었다. 나는 한참 원고 뭉치를 뒤적이다가 여자에게 물었다. 독일에서 문학을 공부했나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희거나 붉은 그 작품들 중에서 제목만 보고 하나를 빼냈다. 동백목이라는 시제는 내게 어떤 기억을 요구라도 하듯 눈앞에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다가왔다. 해마다 3월이면 내게 그리운 이가 있네. 첫사랑. 잊으려 꽃샘 주위 속을 헤매 다니다 선운사 마당에서 다시 만난대. 어쩌면 살아서 죽는 이가 다 있네. 삶과 죽음이 동일한 처녀가 여기 있었네. 나는 그 시를 다 읽지 못하고 황급히 내려놓아 버렸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서는 투둑투둑 붉은 꽃 떨어지는 소리가 심장 뛰는 소리보다 빠르게 이어지고 있었다. 치욕스럽게 사느니 난 차라리 죽을래요. 아, 그 꽃 떨어지는 소리가 소녀를 불러내기라도 할까봐 나는 그만 눈을 감아버렸다. 숨을 죽이고 나를 지켜보며 앉아있던 여자가 영문을 아는지 모르는지 띄엄띄엄 동백목에 대해서 설명했다. 고려시대에 그런 제목의 노래가 벌써 있었대요. 악지에 그 유래만 있고 가사는 없어요. 귀양살이 갔던 자가 왕을 사모해서 지었고 왕이 그 노래를 듣자 감동하여 복직시켰다던가 뭐 그래요. 제 시는 첫사랑을 사모하는 노래고요. 나는 원고 뭉치를 가지런히 해서 놓으며 여자에게 말했다. 편집 회의를 거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책으로 내고 싶은 거죠? 여자는 다시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그냥 좀 봐주시기만 하면 고맙겠다고 대꾸했다. 그 여자 수미는 그날 이후 한 달에 한두 번쯤 나를 찾아와서 제 시를 내밀었다. 한 번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고 덕분에 이 작은 사무실에 딱 어울리는 더 작은 냉장고가 텅 비는 날이 없어졌다. 여자는 편집 회의의 결과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수미 씨가 시를 써나가는 데 힘이 되는 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나는 한결같은 수미의 습작과 방문이 대견하기도 했고 그 열정이 부럽기도 해서 어리석은 질문이다 싶으면서도 결국 묻고 말았다. 그런데 여자의 대답이 좀 엉뚱했다. 어쩌면 책을 낼 생각도 없이 출판사로 자작품을 들고 오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하는 내 속내를 죄다 읽고 하는 답변이었을지도 몰랐다. 어머니가 시를 쓰는 걸 반대하세요. 나는 예상치 못했던 대답에 좀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점잖게 대꾸했다. 수미 씨는 우리 시대 효녀 시인이네요. 그럼 좀 기다립시다. 그 어머니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자고는 했지만 실제로 나는 이해를 위한 기다림에는 자신이 없었다. 아내는 팔리지 않는 책을 기획하고 편집하는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의 이해를 바랐던 나의 기다림은 결혼 후 몇 해 되지 않아 끝났다.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렇게 말하며 아내는 돌아서 버린 것이다. 그때 절망하는 내 눈앞에 떨어지는 붉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떨어진 꽃을 주워들고 잊고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오래전의 그녀 존재를 떠올리고야 말았다. 수미 씨, 줄곧 차 안 탔는데 피곤하겠습니다. 강진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안전띠를 풀고 내리며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근처 약국에서 바카스를 사오더니 손수 뚜껑까지 열어서 나와 수미에게로 건네는 폼이 사뭇 공손했다. 병을 받아들며 수미가 나지막이 웃었다. 녀석 참 촌스럽다. 내 말에 남편이 머리를 극적였다. 남편은 두 번째 시집도 다른 출판사를 통해서 내었다. 서운함을 감추지 않는 내게 남편은 어린아이 같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형네 출판사에 팔리지도 않는 책을 보태고 싶지 않네 뭐. 이런 녀석이기에 어제는 밤새 아내와 갈라섰다는 소리를 늘어놓을 수 있어 좋았다. 소주잔을 주고받으며 떠들다 보니 아내와 갈라섰다는 게 남의 일 같기도 하고 내일이라 하더라도 스스럼 없이 떠벌릴 수 있을 정도로 지나간 일이로구나 싶어 모처럼 편하게 잠들 수 있었다. 바카스병 주둥이를 빨던 수미가 입을 열었다. 커피나 담배가 그렇듯이 여기에도 미량의 마약 같은 성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런가요? 나는 지금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쓰레기통으로 빈병을 던져 넣으며 남편이 유쾌하게 말했다. 차가 만덕산을 향해서 달리는 동안 나는 반주랍시고 털어넣었던 몇 잔 소주로 취기가 오르는 것을 느꼈다. 머리를 젖히고 눈을 감았다. 그런 걸 집착이라고 해야 할까? 나는 바카스의 열중에 있던 한 노파를 본 적이 있다. 퇴근길 전철 속이었던가. 노파는 마포역에서 바카스병을 손에 든 채 승차했다. 내 옆자리, 그러니까 열리지 않는 문 앞에 붙어선 노파는 바카스병에 코를 박고 킁킁대더니 곧 병 주둥이를 빨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보였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불투명한 저 병 속에 든 것이 바카스액이 아니라 본드나 코카인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노파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노파를 곁눈질하며
슬금슬금 물러섰다. 노파의 차림새는 더러웠고 정신 이상자일 수 있었다. 그런 주변 사람들을 의식했던 걸까? 노파는 아주 잠깐 병에서 입을 떼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때 내가 보았던 노파의 불안과 만족 그리고 경멸을 한꺼번에 담은 빛으로 조그만 눈은 번뜩였다. 그 눈빛이 내겐 낯선 것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그냥 노파 옆에 서 있기로 했다. 이미 노파는 내 옆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바카스 병을 빠는 동안 노파는 이미 병 속에 들어가서 웅크렸다. 쓸데없는 경계심으로 노파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잠깐 지하철이 심하게 흔들리는 순간 노파는 유리병 주둥이가 이에 부딪혔는지 얼굴을 찌푸리며 재빨리 병 속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병을 기울여서 남은 것을 입속에 털어넣었다. 침인지 뭔지 모를 얼마간의 액체가 뿌려지고 튀었다. 다음 역에 내린 나는 구두 위에 떨어진 정체 모를 액체 방울을 쪼그리고 앉아 티슈로 닦아냈다. 달리던 차가 멈춰선 듯해서 감았던 눈을 뜨고 보니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녹색 등을 기다리며 차는 제깍제깍 시계바늘 소리 같은 대기음을 내고 있었다. 그 소리가 초조하고 불안하게 들려 나는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나의 동백꽃 같은 그녀는 미팅하는 순간순간을 초조해하고 불안해했다. 키스를 나누다가 황급히 앙 다물어버리는 그녀의 입술에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 내게 기대기는커녕 좌석 가장자리에 걸쳐놓는 그녀의 엉덩이에서 나는 늘 뭔가 석연찮음을 느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작 네게 다른 남자가 있는 거로구나 하며 의심했고 그녀는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소리 죽여 울었다. 그녀가 기분 좋을 때 노래가 시작되면 끊어질 줄 몰랐다. 부르다 지쳐 입속에 웅얼거림이 되어도 노래는 이어졌다. 그럴 때 내가 이제 그만 불러 충분해 하며 머리카락을 쓸어주면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보았다. 나라는 것을 확인하면 곧 해식 웃어 보였는데 그것이 오래오래 저 혼자 집을 보던 아이가 늦게 돌아온 엄마한테로 달려와 목에 매달리며 짓는 웃음 같았기에 나는 가끔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다. 우리 꽃 지기 전에 가요. 내 고향 동백 있는 숲으로. 그녀가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던 것은 사람이었나 꽃이었나 아니면 누구도 감쪽같이 모르는 불안이었나. 내가 그녀의 발작을 보고 말았던 날, 그러니까 그녀가 자신의 불안을 놓아버렸던 그날에 졸업시험이 있었다. 그녀와 나는 통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아서 답안지를 메워나가고 있었으니 나는 그녀가 쓰러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로 옆에서 지켜만 본 셈이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벼란간, 정말이지 벼란간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졌다. 나는 어지간히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구급차를 불러줘요 라고 외쳤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던 그녀가 몹시 추운 듯 손발을 떨기 시작했다. 시험장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녀를 안아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때 새치가 드문드문 섞인 곱슬머리를 들이밀며 시험을 감독하던 교수가 말렸다. 가만히 그냥 두게. 그냥 두라니요. 그는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더니 들고 온 책 2권을 이용해서 그녀의 호흡을 편하게 했다. 그리고 침착하게 내게 말했다. 이보게 진정하게. 자네는 처음 보는가 본데 그녀에겐 몹시 오래 앓았을 병일 뿐이야. 모두 제자리로.
시험 시간은 10분 연장해주겠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눈앞의 사건은 시험 결과만큼 명확한 현실이었다. 모두 다시 문제지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넘어질 때 책상에서 떨어져 버린 문제지와 답안지가 수족이 떨리는 대로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뜨거운 눈물인지 마른 침인지 모를 무엇을 연신 삼켰다. 그녀가 자리를 털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일어서기까지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나와 마주쳤던 그녀의 눈동자는 공허했다. 졸업하자마자 나는 전공을 살려서 잡지사 편집위원으로 취업했다. 그런데 길가에 흰 꽃잎이 눈처럼 날리던 늦은 봄날, 내게로 한 통의 편지가 닿았다. 뭔가 적어서 당신에게 내 마음을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나는 당신이 본 대로 끊임없이 불안해해야 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 불안은 하늘이 내린 거래요. 우습게도 내가 깜박 불안을 잃을 때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거나 혹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불안해하지요. 나는 그녀의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고 찢어버렸다. 그녀가 제 병을 숨기고 나와 사귄 시간들이라면 이미 용서되었다. 나와 함께 있는 동안 그녀의 불안은 배가 되었을 것이며 그래서 그녀는 충분히 고통스러웠을 거니까. 그러나 내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그녀의 낯선 모습이었다. 누구보다도 그녀 가까이에서 그녀를 이해하고 지켜주고자 했던 사람이 나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 나를 대하는 그녀의 언행들은 짧은 발작만큼 내게 낯설어진 것이다. 이제 나는 그녀를 지킬 자신이 없어져 버렸다. 그녀가 불안에 집착하는 순간순간 나는 어디에도 없는 존재일 것이고 발작을 염려하며 그녀의 일상을 다 지켜보거나 끌어안을 용기는 더욱 없었다. 나는 늦게나마 다른 여자를 만났고 결혼했다. 그리고 그녀를 잊으려고 발버둥칠 틈도 없이 생존을 위한 시간은 재빨리 흘러가 버렸다. 그러나 묘하게도 동백에 대한 기억만은 지울 수가 없었다. 어쩌면 나는 그녀가 떠오를 때마다 애써 동백만 기억하려 했던 건지 모른다. 만덕산에는 천태중의 수행결사인 백년사가 있고 정약용의 유배지였던 다산 초당이 있다. 수미는 빨리 다산의 초당을 보고 싶어 했지만 남천이 제대로 안내를 하겠다며 고집을 부리는 통에 우리는 백년사 아래에 주차했다. 백년사는 뭉그러진 흙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바닷가에 바짝 붙어있는 이 절은 수없이 많은 왜구의 침범을 받았으리라. 그 아픈 기억을 거울 삼아 세종 때 절을 복구했던 행호선사는 둘레에 긴 도성을 쌓았다. 누 안에 걸려있는 현판은 동국 진체를 완성시킨 원교의 글씨라는데 그도 이곳에서 가까운 섬에서 말년을 귀양살이로 보냈다. 그래서일까? 복잡하고 서러운 심정이 담겨있는 듯 그의 굵은 글씨들은 우글우글했다. 저길 들러 쉬어가고 싶었습니다. 남천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숲은 한낮에는 아직 따가운 초가을 햇살이 비켜가는 곳이었다. 우리는 남천의 지시대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샛길을 따라 걸어서 숲으로 들어섰다. 이번엔 셋 중 내가 제일 뒤쳐졌다. 형도 여긴 처음인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1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곳의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달콤했다. 더위를 식혀가기 넉넉한 이 그늘 속에는 내 귀의 부도가 단정하게 자리 잡고 앉아있을 뿐 꽃은 없었다. 동백나무는 화려한 개화와 군더더기 없는 낙화를 모두 맞춰버렸다. 죽은 꽃은
이미 살아있는 헬기도였다. 남친이 말했다. 그 외에 노래에도 있지 않습니까? 눈물처럼 뚝뚝 떨어지는 동백을 보러 선운사로 오라고요. 거기까지 보러 갔었죠. 철이 일러서 그랬던지 꽃은 가지에 짱짱하게 붙어 한 놈도 떨어지지 않더군요. 떨어져야 맛이라는데 하며 일행 모두 아쉬워했었죠. 피어 흐드러진 동백은 제가 보기에 아무 낭만도 의미도 없더군요. 화장칠 된 여인의 얼굴처럼 번들번들 광택 나는 잎이며 너무 붉어 플라스틱 원반 같은 꽃송이 하며 에이구 영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백숲은 말입니다. 꽃이야 피든 지든 나무가 더 멋스럽지 않습니까? 수미가 중얼거렸다. 이게 동백이라고요? 세상에 꽃나무 둥치가 한아름도 더 되네요. 해묵었으니까요. 이제 천연기념물이죠. 남편이 자랑스럽게 대꾸했다. 마치 오랜 세월 운동으로 단련된 남자의 몸 같네요. 저 뼈대와 근육 좀 보세요. 수미는 나무를 쓰다듬으며 자꾸자꾸 감탄했다. 이 동백숲을 걸으며 나의 그녀가 그랬다. 동백은 스스로 피를 내고 살을 붙여가며 모진 세월을 견뎌내어요. 그런데 그녀가 내 생에 실제 존재하긴 했었나. 다시 찾은 동백숲 나무 사이로 그녀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당신이군요. 늦었네요. 꽃이 지기 전에 왔어야죠. 그녀가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자꾸 말을 건넨다. 어느 날 나는 내 삶에서 그녀를 떨궈버리고 태양이 뜨고 지는 무수한 날들을 살아냈지만 해마다 어김없이 꽃이 피듯 나의 기억 속에 그녀는 이렇게 살아있다. 화려하고 군더더기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그녀의 존재는 내 삶에 어떤 의미였는가. 일주일 전쯤 나는 놀라운 우편물을 하나 받았다. 겉봉만 보고도 발신인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살그머니 펜을 쥐고 불안에 떨며 적어내려갔을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 필체의 주인공이 내게로 두 번째 소식을 전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편지가 아니라 초대장이었다. 몇 달 후면 나처럼 나이 40이 될 그녀의 결혼식이 초대장의 내용대로라면 바로 내일이다. 동백꽃은 졌지만 지금도 나무 사이로 그녀가 숲을 거닐고 있다. 그녀가 불안에 집착하며 살아내었을 세월은 마르고 창백하기만 했던 그녀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 남친은 내게 결혼식에 참석하길 권했다.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면 형도 살아가기가 수월할 거야. 그러나 나는 감히 불안해하고 있다. 결혼식장에서 나를 발견한 그녀가 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불안을 놓아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궁금해서 미칠 것 같다. 내가 도망치듯 놓아버렸던 그녀의 불안. 끝없이 이어져야 하는 그녀의 그것을 끌어안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내가 만약 그녀의 첫 번째 편지에 답장을 적었다면 가령 누구의 것이든 삶이란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불안이 일정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야 라는 글을 그녀에게 주었다면 오래전에 동백숲에서 속삭였던 것처럼 우리가 합칠 수 있었을까? 초대장을 손에 들고 주저앉아 있던 나는 때마침 남편의 연락을 받았고 녀석의 얼굴이나 볼 겸 하고 목포행 버스를 타긴 했지만 도착할 때까지 줄곧 복잡하고 우울한 가슴을 쥐어뜯으며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다산 초당으로 가는 길은 백년사 해장선사와 정약용이 소유하며 오갔을 만덕 산등성이 오솔길을 택하기로 했다.
남천이 앞장서고 내가 뒤따랐다. 수미는 샌들 신은 작은 발로 용케 따라오고 있었다. 산 아래 멀리 보이는 구강포에 작은 섬이 배처럼 떠 있었다. 형, 다산이 만덕산 별명인 건 알아? 알고 있다. 만덕산에는 차나무가 많아서 예부터 사람들이 다산이라 불렀다. 정약용은 18회의 귀양살이 세월 가운데 열해를 이곳에서 지냈다. 다산에서 겨울보다 춥고 외로웠을 시간들을 오로지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는 데 매진하며 소요하였으니 그의 호를 다산이라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다산에서 정약용은 모진 겨울을 견뎌내고 봄 기운을 완연히 받기도 전에 탐스러운 꽃을 피워내는 동백의 정기를 그대로 옮겨받았던 것일까. 반시간쯤 걷는 길은 좁았지만 지루하지 않아 좋았다. 싱그러운 대밭을 지나고 나니 바닥에 점점이 들꽃이 피어 있었다. 새순이 뻗은 칡넝쿨이 자꾸만 다리를 걸어왔다. 초당에는 다산이 손수 만들었다는 작은 샘이 있었다. 한 모금씩 약수를 들이켜고 둘러보니 온통 다산에 그리고 책이었다. 잘 차린 찻상처럼 정갈한 글씨체의 문장들은 구절구절 애민의 정을 담고 있었다. 천일각에 다산처럼 올라앉아 구강포를 내려다보니 군자라도 된 것처럼 심정이 담담했다. 남천이 바다 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 가운데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형, 저 섬이 무얼 닮았습니까? 글쎄다. 둥글고 오목하게 홈이 팬 것이. 남천이 기득거렸다. 그 섬은 영락없이 여인의 성기를 닮았다. 다산에게도 저 섬을 내려다보며 품고 싶어 몸부림쳤을 여인이 있었을 거다. 외로웠겠구나. 이래저래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선생은 이곳에서 책을 쓰며 자기 아들들한테 당부의 글을 써보냈다더군요. 그렇게 말하고 남천은 흠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너희가 독서하지 않으면 내 책은 쓸데없는 것이 될 터이고 내 글이 전해지지 못한다면 후세 사람들은 사헌부의 탄핵문과 재판 기록만으로 나를 평가할 것이다. 명예로운 성각자이셨네요.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수미의 말이었다. 남천이 차를 가지러 백년사 주차장으로 홀로 돌아간 사이 나는 표지판에 꽂힌 돌 위에 걸터앉아서 허공을 맴도는 잠자리떼를 쫓았다. 놈들은 큰 원, 작은 원, 쉴 새 없이 동그라미를 그리며 날았다. 눈으로 따라 그리며 잠자리를 쫓아가니 잘려나간 나무 둥치 위에 수미가 걸터앉아 있었다. 수미는 산모기에 물린 자리를 손등과 팔꿈치를 혀로 핥고 무릎과 발등을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지르고 있었다. 목이 깊게 패인 셔츠 탓에 드러나 있는 어깨 위에 길고 순 많은 머리카락이 늘어져 가무잡잡한 피부와 함께 윤이 났다. 나는 그녀에게로 일어서는 어떤 충동을 누르느라 손바닥이 축축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수미가 내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선생님. 나는 재빨리 시선을 거두며 예 하고 조금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이곳 참 좋네요. 그렇죠? 다산 선생은 귀양살이를 하게 되어 정치적 이상을 현실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이곳 초당에서 자신의 연구와 저술에 본격 몰두할 수 있었으니 어찌 불행하다고만 말할 수 있겠어요. 덕분에 후손들이 행복한 건 물론이고요. 나는 수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남쪽에 처자식을 두고 왜 북에서 목숨을 끊어버리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미 씨 아버지가 월북을 하셨던가요? 아니요.
벽화가 보고 싶어 가셨대요. 고구려 벽화 말이에요. 다산 선생이 아들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아버지도 유언을 남기셨다고 들었어요. 내 시가 자유세계를 떠다닐 때 간첩의 것이었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요. 그렇군요. 수미 씨 아버지가 시인이셨군요. 이제 나는 수미가 끊임없이 시를 쓰는 이유와 그 어머니가 시를 쓰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제 아버지는 문학사에 빛나는 유명 시인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시를 한 편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묶어내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말하는 수미의 눈 속에 오고 있는 가을이 담겨 있었다. 가방을 열어서 흰색 반바지와 티셔츠를 꺼내 갈아입고 침대에 몸을 뉘고 나니 피곤이 한꺼번에 밀려든다. 뱃속은 훨씬 편안해졌지만 이번에는 으슬으슬 한기가 든다. 위아래로 속의 것을 다 내보냈으니 체온이 떨어져 버린 탓이다. 모포를 턱까지 끌어올려 덮고 원인이 될 법한 것들을 짚어본다. 아무래도 점심으로 먹었던 해물탕이 잘못되었구나 싶다. 며칠 만에 분주한 수저질이었으니 그럴 법도 하다. 남편은 옆에 앉은 수미를 의식하느라 수저질은 한운둥 만운둥 했다. 수미는 국물이 다 식도록 내내 빈대떡만 오물거렸다. 나는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수미를 갑작스레 불러낸 탓에 또 딱히 뭐라 소개하기도 마땅찮아 남편에겐 그저 시 쓰는 여자라고 했다. 처음에 녀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나와 수미 사이를 의심하는 듯했다. 남편이 방을 예약할 때 나는 깜짝 놀랐다. 트윈룸으로 주십시오. 녀석이 객실을 하나만 예약했던 것이다. 내가 녀석을 나무라는 것을 수미가 막았다. 저는 괜찮아요. 남편은 나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섰을 때 휘파람을 불었다. 동백꽃 기억으로 내내 혼란스러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나란히 서서 지퍼를 내리며 남편에게 말했다. 녀석, 수미 씨와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남편의 휘파람 소리가 뚝 그쳤다. 그러면요? 녀석, 볼 일이나 마저 봐라. 자리에 앉아 제 접시로 돌아간 새우 한 마리와 실랑이를 하던 남편이 물수건에 손가락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아, 형, 그리고 내일... 남편이 그녀의 결혼식 얘기를 끄집어내려는 것 같아서 나는 집었던 낙지를 팽개치며 재빨리 대꾸했다. 그래, 내일까지 있으련다. 이번에는 내가 수미를 의식하고 그랬던 것일지도 모른다. 남편은 내 반응에 그만 입을 다물었지만 서운한 듯했다. 기묘해진 분위기 속에서 잠시 수저질을 멈추고 있던 수미는 생선 한 토막을 제 접시로 옮겨 조용히 뼈를 발라내기 시작했다. 쉰내가 배어 입속은 텁텁하고 깔깔하다. 물생각이 간절하지만 몸을 일으킬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녀의 결혼식 초대에 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창을 열면 밤바다 파도 소리가 시원하게 들릴 것이다. 억지로라도 일어서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요란하게 문소리가 났다. 남편이 기어이 약봉지를 들고 룸으로 들어선다. 왜 벌써 들어오냐? 형 살아있나 궁금해서. 수미 씨도 피곤해하는 것 같고. 남편은 신을 신은 채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는다. 바람 묻은 채취에 술래가 짙게 섞여 있다. 눈 아래 검은 그늘이 생긴 수미가 곁에서 고개를 끄덕인다. 형, 약사말이 단단히 체했다는데 혹 식중독은 아니고?
응, 심하게 체하면 열과 구토나고 설사도 하고 그런답디다. 자, 이 약 먹고 푹 자고 나면 나을 겁니다. 어서요. 남편은 물컵을 들고 와서 내가 입속으로 약을 털어넣는 것을 지켜보며 앉아있다. 그리고 형, 아주 근사한 걸로 치수 맞게 양복을 한번 빌려다 놓을 테니 혹시 필요하면 내일 아침에 연락해요. 그러니까 점심때부터 남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녀석은 벌떡 일어서며 손을 흔든다. 난 이제 갑니다, 형. 수미 씨, 미안하지만 형을 잘 부탁해요. 수미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일어선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남편이 한번 돌아본다. 내가 한 손을 들어보이자 녀석은 잠깐 수미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문을 닫는다. 나는 수미에게 이것 참 미안합니다 하고 수미는 내게 주무세요 한다. 그리고 그녀는 침대 조명등 하나만 남기고 모두 소등한 뒤 제 가방을 들고 욕실로 들어간다. 샤워기에서 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린다. 아내가 떠나기 전까지 거의 매일 저녁 들었던 저 물소리에 나는 새삼스레 목이 메어온다. 그러나 뒤척이며 돌아 눕는 대로 마음은 지극히 편안해진다. 지금의 내겐 바닷가 파도 소리보다 위로가 되는 게 바로 저 소리다. 수미는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곧 제 침대 속으로 들어가는 기척이다. 그리고 눕자마자 선생님 하고 부른다. 예. 체증에도 마음이 불편한 것은 독입니다. 제 어머니가 자주 체증을 호소하세요. 나는 돌아놓은 채 농담조로 대꾸한다. 수미 씨가 어머니 마음을 어지간히 불편하게 하나 보다. 그러나 수미는 웃지 않고 말을 잇는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절친했던 친구분도 잃으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북으로 갔던 분의 부인이셨죠. 신문에도 보도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밤중에 베란다에서 떨어져 돌아가셨는데 사인은 실족사라고 났었죠. 실족사라뇨? 대관절 어쩌다가... 나는 수미가 누운 침대 쪽으로 되돌아 눕는다. 아, 저희 아버지처럼 북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남편 걱정에 실명하셨더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밤에 베란다엔 왜 나간 걸까요? 죽은 남편의 영혼이라도 보았던 걸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제 어머니는 실족사라는 것을 지금도 믿지 않으십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편의 월북 누명을 벗겨달라는 절규 같은 시를 지속적으로 써내지만 않았더라도 죽음을 면했을 거라고 입버릇처럼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쯤에서 입을 다물고 수미는 몸을 뒤척이며 한숨 짓는다. 잠이 오지 않는가 보군요. 동백을 떠올리고 있어요. 꽃이 다 지고 없더군요. 꽃이 아니라 나무 말이에요. 그 몸속에 수많은 물기를 마련해두고 있겠죠. 곁가지가 나는 건 아마도 나무가 만든 새 몸길이겠죠. 맥주를 마시며 남천 씨가 선생님의 오래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참 좋은 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천 씨만큼 선생님을 알지 못하지만 선생님의 시를 오랫동안 좋아해 왔어요. 나는 녀석이 쓸데없는 소리를 했군요 라고 중얼거리며 수미처럼 백년사의 동백나무를 떠올린다. 그 해묵은 세월 동안 긁히고 부러지는 상처들에 스스로 피 같은 진을 내어 살을 붙이며 치료해 간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일까. 백년사 동백은 통일신라적 불상처럼 또
간딘스키의 초기 조형처럼 서정적인 곡선미를 자아내고 있었다. 나는 문득 모든 둥근 것은 모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남천의 식구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몸을 돌려 수미를 불러본다. 대답이 없다. 수미가 누운 쪽에 어둠을 응시한다. 아무 움직임은 없고 고른 숨소리만 들린다. 나는 다시 고쳐 누우며 잠을 청한다. 그리고 진득하게 땀이 차오르는 손바닥을 허벅지에 문지르며 생각한다. 그녀에 대한 기억이 꽃처럼 떨어져 내 안에서 곰사가 나무 같은 몸에 굳은 살처럼 박였을 때 그때 비로소 다 얘기하리라고.